일단 는 하면 안 돼요. 일단 손해 본 거죠. 실패하고 잘못 투자한 건데 내가 잘못 투자했다, 앞으로 이런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주로 이제 그 1인 가구 위주니까 80% 중에 빌라가 다가구가 많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세대 다가구죠. 다세대 다가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뭐 빌라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나오고. 그럼요. 모든 투자도 그렇지만 이게 뭐 하나를 싸잡아서 다 안 좋다 그러면 어떤 투자도 할 게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뭐 빌라나 다가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빌라를 안 사잖아요. 네. 빌라를 안 사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네. 다세대 다가구를 안 사요,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해요. 전세 살라고 하지. 월세 살라고 하지. 그게 왜 생긴 건가요, 우리나라에? 왜 빌라를 가격 전하할까요? 그 기준은요, 청약제도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무주택을 기간을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10년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살 데는 없으니까 빌라에 가서 들어간다는 거니까 빌라의 가격이 지금 하락돼 있는 거예요. 낮게 저평가돼 있는 게 사실인 게 그게 청약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청약제도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런 빌라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가기 전에 이런 어떤 다세대 주택이나 그렇죠. 다가구 주택에게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주택을 한번 소유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빼주니까. 그래서 이제 청약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참 그렇죠.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제도 때문에 이 주택이 이제 무주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주택을 그냥 소유하고 있다가 더 좋은 집 나오면 좋은 집 이사 가고 또 좋은 집 나오면 이사 가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이 돼야 되는데, 부의 성장에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딱 무주택을 10년이든 20년이든 보유해야만 뭔가 내가 1순위 자격이 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게임의 논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게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 로또라 그러고. 이게 뭐 참 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청약제도. 또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약제도 또 네. 손질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첫 건물 샀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죠. 첫 건물이요? 네, 첫 건물 샀을 때가. 어디에 있는 건물이죠? 저희 이제 지방 평택에 있는 건물 샀는데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수익률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건물이 교차로 신문 아시죠? 교차로 옛날에 옛날에 부동산 사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알바 찾아보려고 예전에 알바도 있고 벼룩시장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을 거기 교차로 신문에서 보다가 내가 봐서는 안 될 면을 봤어요. 건물 통매매 이런 게 이제 써 있는 칸을 이제 열은 거죠. 열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2억 5천이면 2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2억 5천에 연이면 3천만 원이면 12% 13%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걸 올렸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맞냐고. 2억 5천 투자하면 250만 원 매달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이 양반아, 우리 이거 다 돈 내고 올리는 건데 내가 왜 허위로 이런 걸 올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냐고 물었는데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거 볼 수 있겠냐?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오라고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실제 맞았어요. 건물인데 2억, 사실 건물가액은 6억이 넘는 건데 실투자금? 실투가 2억 5천인 거죠. 이게 대출금도 있고 전세도 일부 몇 개 껴 있고 이래서 실투가 2억 5천이고 나머지 월세 부분만 합치면 250만 원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맞구나. 샀어요. 바로 그냥 첫 투자를요? 네. 그래서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청약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아파트 투자하다가 이제 아파트 팔아서 그거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몇 번 해보고 아파트를 한 5채까지 샀다가 그러다 이제 첫 건물이 나왔는데 그냥 가서 봤어요.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저 이거 살래요?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잠깐 지금 10분 보고선 사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네, 이거는 이 젊은 친구가 와서 진짜 손님이 아니구나. 약간 젊은 친구가 와서 이 바보 같은 친구가 보여주자마자 바로 산다는 건물을, 아파트도 아니고 건물을 보자마자 보여주자마자 바로 저 이거 살래요?
이런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거 좀 생각해보고 와라. 시간 이거 바로 안 팔리니까 생각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좀 빨리 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했어요. 바로. 이제 보는 눈도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제가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분할 줄 몰랐고 실제 25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샀어요. 확인도 안 해보시고 소리 같은 거 확인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샀어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은 돈을 벌더라. 그냥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건물도 살 때부터는 이제 알았지. 이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뭐 등기부등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았죠.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가 요즘에는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다세대 다가구인지 옛날에는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취등록세가 똑같았으니까. 지금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취등록세가 동일했기 때문에 다가구든 다세대든 뭐가 중요하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등기권리증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럼 다세대고 한 장 주면 이 큰 건물에 하나 줘요? 그러면 다가구고 그 차이였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기억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고 너무 제가 제 스스로가 뿌듯해가지고 야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건물을 사냐. 내가 제 스스로가 기특해서 저를 막 칭찬해주고 그리고 매일 그 건물 앞에를 지나갔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앞으로 지나가고 퇴근할 때도 내려가지고 담배꽁초 있으면 괜히 그냥 확인하고 싶고. 그럼요. 맨날 이렇게 스타트 뭐 주고 건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늘어난 거죠. 그 건물을 그럼 파셨어요? 지금 팔았어요. 결과는 8년 정도 팔고 2억 비싸게 주고 팔았어요. 8억에 팔았어요. 그럼 2억 정도 시세 차익에 또 이제 월세는 또 월세 그동안 이제 8년 동안 받았으니까 2억 5천이 뭐예요? 2억 5천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450만 원 월세 받는 건물이었는데 전세가 꼈으니까 250만 원 받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빼고 나서 했을 때 400만 원 좀 안 됐을 거예요. 총 받았던 게 그 당시에. 근데 4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년이면은 4,800만 원. 그래도 8년이면은 꽤 장기 보유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요. 팔았던 시점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팔았나요? 부동산에서 야 좀 당신 팔아라 뭐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저는 이제 파는 타이밍을 제가 정해요. 파는 타이밍을 정하는데 워낙 노후된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맞잖아요. 외곽도 좀 바꾸고 안에도 좀 바꾸고 하는데 그거를 다 리모델링한 비용이 적진 않아요. 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돈을 뽑으려면 또 몇 년간 월세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는데 그럼 노후됐다라는 기준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신축, 아주 신축의 원룸이 있고 그다음에 중축 정도가 있고 하축 정도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하축이다 그러면 신축이 5만 원을 올려요 월세를. 그럼 중축도 따라 올리고 하축도 따라 올리거든요. 근데 얘가 올리는데 얘는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시세가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얘는 5만 원 올랐는데 얘는 만 원, 2만 원밖에 못 올라. 그럼 얘가 괴리가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때 저는 손절해요. 이게 이제 점점 멀어지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야. 경쟁력. 결국에는 그렇죠. 경쟁력도 없고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파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다시 고치고 이런 게 근데 세입자를 다 빼고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세입자를 다 빼고 그렇죠. 다가구 같은 경우 거기만 딱 할 수는 좀 통상 그렇죠. 한 12호에서 좀 해야 되는데 20호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를 한꺼번에 다 못 빼고 하나하나씩 빼려면 하나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들어가죠. 왜냐면 도배도 일당 하루 줘야 되고 뭐 타일도 일당 하루 줘야 되고 다 일당 주는 게 너무 비싸서 안 되죠. 그렇게 매도 타이밍 그렇게 매도 타이밍을 봐서 손절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만의 매도 타이밍 참 좋은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매도 타임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건물을 팔 때. 자, 그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다 성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뭐. 대표적인 실패 사례 있습니까? 제가 상가를 하나 샀죠. 상가를.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를 샀는데 90만 원을 받았어요. 월세를.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 정도 하는 가격이었는데 이게 공간만 주면서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이게 해봤는 게 쏠쏠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월세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70만 원으로 낮췄어요. 들어왔다가 또 1년 있다 또 망해가지고 나갔어요. 또 낮춰요. 그리고 또 낮춰
지금 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50만 원 받다 지금 조금 올라서 6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안 팔았습니까?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망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팔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안 팔려서. 아니 안 팔았어요. 그냥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월세나 받자. 그래요? 어차피 제가 사는 이제 상가는 굉장히 민감해요. 이 다세대가 건물보다 상가는 더 민감한 게 제가 100만 원 받다가 만약에 2억 주고 상가를 샀는데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50만 원으로 내려갔어. 그럼 1억 되는 거예요, 바로. 상가는 아주 월세하고 민감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산 가격이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도 뭐 적게라도 나오니까 그냥 일단 손해 본 거죠. 실패하고 잘못 투자한 건데 내가 잘못 투자했다 앞으로 이런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지금 60만 원으로 월세 올랐는데 세월이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요즘에 보면은 상가 투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동탄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동선에 따라서 다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담 오신 분들 보면 뭐 5년째 공실로 있고 또 일단 신축 상가는 하면 안 돼요. 너무 비싸게 분양하잖아요. 너무 비싼 거보다도 상권이 안정화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좋아지겠죠. 언젠가 로데오 거리를 샀는데 좋아지겠지. 근데 그 걸리는 시간에 넌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다 투자하게 되셨어요? 전 수익률 게임을 항상 했으니까. 처음에 한 90만 원이면 괜찮다. 그렇죠. 90만 원이면 이 괜찮은 애. 오히려 상가는 원룸처럼 도배 안 해줘도 되고 갖고 있으면은 그냥 계산서만 발행해주면 주인이 할 게 없잖아요. 뭐 고장났다 고쳐달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물론 잘못 투자해서 제가 손해 난 것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요. 그까지만 하겠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상가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으면 개인 소득하고 합산돼서 종합소득세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잘 생각해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세금도 중요하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했고요. 세금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도 그 보유를 하시면은 세입자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얼추 대략 130 몇 명 정도 됐겠죠. 130 몇 명. 그 관리를 직접 하시나요? 제가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뒀어요. 최근에. 그럼 최근 전까지는 130명을 어떻게 그걸 관리가 됩니까? 아니 제가 뭐 밥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관리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이제 세입자 중에 월세를 따박따박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큰 일이 없지만 월세는 지금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월세.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뭐 독촉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 해야죠. 큰 문제는 아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월세 받는 게 힘들어서 수익형 자산을 투자 못 한다면 여기 앞에 가면은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짜리만 잔뜩 받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 돈 세려면 귀찮아서 붕어빵 안 팔을래. 이런 분이 있을까요?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난 새벽 2시가 돼도 돈 세다가 자겠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월세 받는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130명 세입자 관리하는 큰 거 하나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 알았죠. 이거는 수익률 부분에서는 이거만큼 뛰어난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요 월세 잘 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왜? 월세 2달만 빌리면 자동으로 내쫓을 수가 있으니까 장사 잘 되면 그게 임대차 보험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미납하는 순간 세 안 내잖아요. 전화 안 해요. 주인이 전화 안 해요. 2개월 3개월 실수로 자동이체 해놓은 게 끊기잖아요. 강제로 퇴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락 안 해요. 왜냐면 장사가 잘 되잖아. 이 집이 못 낼 상가가 아니야. 여기 월세를 임대를 올리고 싶어도 맨날 5%밖에 못 올렸잖아. 그래서 이제 얄미웠어. 근데 얄미운 데다가 오냐 잘 됐다. 근데 장사가 잘 돼. 근데 갑자기 매달 항상 일정한 날에 입금하던 사람이 월세를 2달째 안 내. 그러면 상가 주인 연락 안 해요. 그리고 딱 3개월 딱 되잖아요. 바로 가서 빼주세요. 입금 안 됐습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뭐 월세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물사하고 월세 관리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월세 받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부끄러워요. 월세 달라고 전화하는 거 자체가 부끄럽다고. 네, 부끄러워요.
밀렸는데 전화해 저기 월세 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젊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제 월세를 처음에 잘 못 받았어요. 처음에 건물 사갖고. 근데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못 받은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왜요? 그들이 안 내게 만들어 놨어요. 안 내도 연화도 안 하고 한 달 밀리면 다음 달에 2달 주겠지 이러니까 2-3달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정당한 재촉도 이제 네. 이렇게 정당하게 문자 보내고 입금 일자 지났으니까 뭐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또 보냈는데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보낼게요 이러면 놔두고. 근데 아무 말도 3통이나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전화하고 그러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주인이 전화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MZ세대들은 통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예, 카톡 같은 걸 보내주고 문자 보내주고 전화하면 깜짝 놀라죠. 예. 요즘 MZ세대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전화 연락하는 것도 저 관리인이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입력만 하죠. 약간 디테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130여 분 정도가 같은 날에 입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이게 맨 처음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한 60호 정도 있을 때만 해도 10일 날 딱 입금해라. 10일 월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세입자들이 한 날짜에 입금하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안 좋더라고. 10일 날 되면 문자가 막 미친 듯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동시에.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입주 일자 기준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월세가 안 들어오는 날은 없어요. 매일 평균 5-6개는 월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 재미도 있겠네요. 매일 들어오는 재미. 그렇죠. 문자가 오면 이게 문자가 오면 출금 내가 카드를 쓰면 지출되는 문자도 있잖아요. 돈 이자 나가는 문자도 있고 들어오는 문자도 음은 똑같아요. 뭐 메시지 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건 입금이다. 왠지 많이 받다 보면 촉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대 들어오는 돈은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침에 모닝콜이 제가 이제 은행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체 문자를 새벽에는 안 오게 해달라 이렇게 서비스를 걸어놨어요. 왜냐면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월세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에요? 네. 자기는 이제 2시에도 막 넣고 일찍 출근하시면 5시에도 월세 넣고 가고 막 이러니까 잠자면은 불편하잖아요. 문자 올리는 게 이제 아내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에다 얘기해가지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까지는 문자 안 오게 차단해 놨어요. 그래서 8시 딱 되면 그때 막 문자가 와요. 지금 아침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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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월세 3개 들어와. 한 번에 이제 몰라서 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좋아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되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이 투자해서 해보시면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어렵죠. 모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투자하셨으면 거의 뭐 모르는 게 없다고.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을 모르잖아요. 코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파트 뭐 매매 뭐 갭 투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려면 저는 완전히 불인이가 되겠죠. 이 분야에만 전문가인데 그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전문가겠냐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장 대표님은 또 그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시고 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거니 각자 다른 거고 그거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컨설팅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좋으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뭐 주식은 뭐고 신경도 안 썼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하는 거면 투자해야지. 근데 또 또 이런 시점이 되면 뭐 주식이 또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만큼 올랐다 코인 뭐 이렇다 그러면 맞아요. 뭐 돈이 욕심 있어서 투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내가 조금 더 넓혀볼까 영역을? 내가 좀 그 돈의 흐름을 저도 그랬거든요. 돈의 흐름을 좀 알고 싶다 해서 금 투자, 달러 투자 다 해봤는데 다른 분야는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2-3년 전만 해도 부동산 막 사지 마라 막 그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 참 이제 고리타분해도 저렇게 고리타분한 돈도 많으면서 월세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강남에 집도 좀 사놓고 강남에 상가 같은 거 사던지 그러면 팍팍팍 오르는데 여기서 맨날 원룸이나 관리하고 도배하고 다니고 이렇게 뭐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 근데 저는 제 원칙이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런 투자만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은 이제 바보 같다고 저한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 했던 친구가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부럽다.
그럼 저는 부동산 상승기건 하락기건 자기만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가 하고 싶은 투자를 해온 건데 어느 순간 되면 바보 취급하고 어느 순간 되면 똘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지금같이 상황에서는 저 친구 현명한 방법으로 갔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3년 전만 해도 저 바보 같은 친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저를 보고. 근데 저는 그냥 20년 때 계속 그 방향대로 제 생각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 얘기를 겪었겠어요. 제가 좀 오래됐어요 연식이. 그래서 저기 IMF부터 시작돼서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이 여러 가지의 그 위기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왜 그런 상황이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닥칠 거를 언젠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부채 비율을 낮추고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고 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투자 패턴이 다르겠지만 뭐 주변에 보면은 뭐 진짜 뭐 몇천억 가지고 계신 분도 네. 어느 날 반지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럼요. 큰 사업 뭐 건설 사업을 네. 이렇게 하신 분 아마 뭐 주변에도 아마 네. 그런 그럼요. 네.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나만의 내가 잘 아는 것만 했기 때문에 느리지만 확실한 투자. 느리지만 확실한 투자다. 느리지만 확실하고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고. 네. 그리고 뭐 크게 지금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사업을 해서 네. 매달 9천만 원을 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사업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9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망하겠어요. 금리가 IMF 시절에 24%까지 올라갔대요. 24% 금리가 올라가도 저는 안 망해요. 다 계산해 놨어요 작년에. 저는 매달 11월 달 되면 항상 계산하거든요. 순수입이 아닌 순수입은 매일 집계하지만 제가 부채도 있고 건전하지 않은 부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채가 이제 대출이라면 대출금이 올라버리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최악의 상황은 IMF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은 IMF거든요. 그러면 IMF 상황이 왔다 그러면 실업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러면 저희 세입자 중에 절반은 월세를 안 낼 거다라는 전제부터 시작해요. 그런 계산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130명이 넘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못 낼 거다 이거지 월세를. 그것까지 가정을 한다? 가정하고. 그럼 최악의 경우까지? 최악의 그 상황. 그리고 금리가 25%까지 올라가. 그랬을 때 넌 망하냐 사냐? 그럼 내가 만약 그 상황에서 망했다 그러면 IMF 같은 상황이 오면 난 망할 거예요. 또 똑같이. 많은 사람이 망했듯이. 근데 그렇게 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상황이 회복되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 안 해요. 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안 해요. 제가 볼 때 이 대표님께서 상당히 안전하게 네. 막 벌리는 것 같지만 네. 안전하게 그런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천천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안전주의거든요. 네. 내가 투자하는 게 다 날아가더라도 음. 내가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할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장치를 걸고 그렇죠. 가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할 때마다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네, 큰 돈도 그러니까. 벌긴 버는데 네. 진짜 큰 돈. 근데 진짜 그런데 근데 한 방에 오래 가더라고. 못 가요. 그게 한 오래 방에 못 가요. 또 올인하니까. 그게 20% 30% 하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 대부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뭐 진짜 막 회장님 소리 들을 때까지 가다가 한꺼번에 반지하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 좋을 때 예전에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1,700억인가 현금으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3,000억 있던 분은 진짜 그 지하방으로 가고 본인은 그래도 나는 100억 정도 나왔다. 100억이 어디냐 그러는데 솔직히 100억 큰 돈이지만 현금 1,700억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는 거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1조 사업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나름대로 씁쓸한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야, 그냥 한 방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전주의. 저는 정말 그 네. 대표님 그런 부분이 네.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딴 얘기는 결국은 분양했을 때가 제일 비싼 거야. 태어날 때 가장 비싸다. 태어나기도 전에 분양하니까 그 전에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서 마피부터 시작하니까. 게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굳이 또 부동산 안 가도 됩니다. 또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 이제 또 타겟으로 좀 보고 있죠.